네, 안녕하세요. 저 국어강사 이유정입니다. 아니, 박수를 워낙 조그맣게 쳐주셔가지고 박수 다시 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크게 주셨네요. 네, 자 일단은 전 이유정이라고 하고요. 유정국어고 미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남 하이퍼나 분당 청솔 같은 강남 청솔, 분당 청솔 같은 재수종합반 수업도 같이 병행했고요. 자 일단 제가 고1에서부터 고3까지 그다음 뭐 안 돼야겠지만 N수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쭉 전체 수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에 뭐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제 자랑입니다. 일단 저는 뭐 희문고랑 외대부고 수업하고 있고요. 항상 수업할 때 전교 1등이 저희 반에서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수업을 5반을 했었는데 거기는 5반에서 전부 다 전교 1등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하는 목표도 있지만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모든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다 전교 1등이고 다 1등급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수학을 되게 잘하고 과학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국어는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어떻게 학습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금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자, 현재 지금 교과 과정이 현재까지 현행은 1호 개정 교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는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이제 2 개정된 교과서를 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고1 때는 항상 사용하는 과목이 같습니다. 고1 때 국어라는 과목을 사용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도 국어 과목 사용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국어 교과서가 원래는 그냥 국어 한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국어상, 국어하, 그러니까 국어 1, 국어 이렇게 교과서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2 때가 넘어가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을 1학기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 플러스에서 2학기 때는 학교마다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학교들은 언매를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독서를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간혹 가다가 화작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자, 결국 이걸 2학년 2학기 때랑 3학년 1학기 때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뀌는 이제 수업에서는요. 일단 여기서 모든 과목이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요. 2학년 때 가게 됐을 때 이제 과목명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자, 근데 이 과목들이 국어에서 문학, 언어와 매체는 얘가 문법이거든요. 그리고 독서랑 화법과 작문인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문법. 그죠? 문법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근데 또 우리 아이는 너무나 이과형 친구라서 문학이 좀 약하다 이런 친구도 있으시죠? 애들이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마인드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맨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니들께서도 혹시 교과서 펴보시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왔었나요? 저 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같은 시를 하나 읽고도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사랑했는데 이별해서 슬픈 거랑 사랑해서 이별했는데 그리운 게 도대체 왜 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언니들께서도 슬픔이랑 그리움이 같게 느껴지세요? 뭐라고 말로는 딱 하기가 어렵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느낌적으로 왜 같고 왜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듣더라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시험 때 가서 선지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뭘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파트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요 두 개가 아이들이 가장 고1 때 고1서부터 시작해서 고2 때까지가 요게 좀 끝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끝에서 고3 말까지 가시면 독서를 추가적으로 채우시게 된다면 사실은 수능의 정 영역을 아이들이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목명은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절대평가라고 하나요? 상대평가라고 하나요? 중학교 때까지 무슨 평가죠? 절대평가. 89.5만 넘으면 90.5만 넘어 89.5죠? 넘으면 반올림에서 전부 다 뭐예요? A등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등급이 애들이 지금 현재 1호 개정 교과의 총 9등급제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9등급제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럴 건데요. 90점 이상을 그냥 받았다라고 하면 많은 학교들이 3등급 정도 얹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중학교 때 A를 계속 받아온 친구더라도 사실은 100점, 100점, 100점을 찍은 친구랑 90점, 91, 95점 뭐 이렇게 나왔던 친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3등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22년 개정교과에서는 총 9등급제가 아니라 몇 등급제죠?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정말 조금 이게 뭔가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등급대에 들어가는 레버리지 자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2등급이었던 친구도 사실상 1등급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긴 한데 5등급제라 그러면 지금처럼 내신이 치열할까요, 사실? 아닐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1등급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변별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취도라든가 혹은 평균이라든가 원점수도 따로 병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덜 치열할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해서 저도 이제는 암기한 내용이 끝났고요. 브로셔라도 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 브로셔라도 주시면 네. 정말 설명에 대참사네요 오늘. 자, 해서 그 페이지에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 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자, 그러면 고등국어가 어렵다 그랬는데 왜 어렵냐라고 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샘플을 요걸 집어넣어 놨을 겁니다. 이제 문학 샘플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이제 고재종의 시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요. 거기서 실제로 나왔었던 시험 문제를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쉬운 거 문제거든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 문제인데 그거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지문을 보실 테니까 답변을 제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나에 있는 지문을 가고 가에 있는 지문이 보통 복합돼서 나오는데요. 가에서 이제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어머니 이거 무슨 법일까요? 직유법이죠. 그리고 저희 다 배웠습니다. A 같은 B 하면 직유법이죠.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일단 햇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보조관념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셔도 되거든요. 앞쪽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햇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죠? 솜은 흰색이죠. 그 다음에 햇솜이라고 해서 더더욱 깨끗할 거고요. 또한 솜이라고 하면 입고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각하고 촉각적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나를 보면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푸르러진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당연히 있겠죠. 자, 요걸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선지가 그냥 나옵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선지가 보통 5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럼 사실상 요 하나를 판단할 때도 되게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냐? 일단 가와 달리 나는 하면서 나왔죠. 그럼 일단 얘를 비교하지 말고 뒤에 있는 나 지문만 가지고 판단을 해볼까요? 자, 나에서는 색채어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쓰였죠. 푸르러진다 쓰였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못 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라고 생각도 하느냐? 이걸 이제 비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햇솜 같은 마음은 분명히 흰 색깔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셨었죠? 자, 그럼 이건 색채어가 맞을까요? 색채어가 맞을까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뭘 보아야 되냐면 햇솜 같은 마음이 색채어니? 라고 물어보면 색채어는 그냥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채어 쓰인 거 아니죠. 다만 시험 문제가 만약에 개념어를 바꿔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났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색채 이미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 더 가면 여기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맞을까요? 당연히 맞겠죠. 색채 이미지가 있다면 시각적 이미지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알고 그다음에 또 얘보다 얘가 더 넓은 범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런 하나하나의 개념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선지를 판단할 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어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새 뭐 EBS에서 가시면 그 윤혜정 선생님의 그 나비요가라는 책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아이들 보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문학 개념어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좋은 강좌이고 한데 문제풀이가 좀 많이 없어서 보는 아이들이 좀 지루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학 개념어는 항상 중요하니까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문학 개념어. 근데 플러스에서 문법도 개념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딱 댁에 가셔서 우리 자제분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문법을 잘할까 못할까 궁금하시면 질문을 한번 탁 날려보시면 되셔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질문. 국어는 몇 품 사니?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자, 국어는 몇 품 살까요? 어머니들이 훨씬 아이들보다 잘하십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9품 사셨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이제 8품 사요 이렇게 외치는 친구들이 있죠. 검은 머리 이제 외국인들. 그죠? 8품사는 영어가 8품사고요. 국어는 국어니까 9품사 이렇게 외우라고 보통 합니다. 국어는 9품사예요. 근데 그 품사 개념 자체가 아이들 중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저학년 때 나오거든요. 문법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 저학년일 때 코로나 아니었나요? 그리고 1학년 때 보통은 시험이 없죠. 시험이 없으면 좀 공부를 대충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품사 파트가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품사가 흔들리고 또 다른 기초 개념은 그럼 품사랑 이제 문장 성분의 개념이 뭐가 다른지 아니? 라고 했을 때 그 내용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앉혀놓고서 정말 기초적인 걸 물어봤을 때 틀리는 친구들 비율이 되게 높아요. 자, 근데 이런 파트를 결국 지금 바뀐 수능에서도 결국은 건드릴 거거든요. 수능이 바뀌고 나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화려하고 어렵고 복합적인 걸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등 교과 과정에서 기초적인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말고 바로 직전에 수능 바뀌었을 때 있었죠. 그때도 출제됐던 문제 떠올려 보시면 문법 같은 거에서 아주 기초적인 품사 개념 물어보고 합니다. 막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기초적인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파트를 제일 처음 수능 치는 애들이잖아요. 바뀐 수능. 그래서 문법 기초는 진짜 중요해질 거고요. 실제로 어간, 어근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또 다른 학교의 올해 시험 문제인데요. 자, 그 여자는 눈을 치떴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서 이때 치뜨다는 어근 치랑 어근 뜨가 결합한 합성어이다라는 문제가 선지 중에 하나로 수록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았을 때도 기초 개념이 잘 서 있는 애들은 어근이란 단어를 보면 반대로 딱 떠오르는 대응어가 뭔지 아세요? 어근이랑 뭐가 결합할까요? 뭐 이렇게 잘하세요? 대답하시는 어머니들은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근이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어근도 되지만 이제 접사랑 대응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이제 어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간 뒤에 붙는 게 뭐예요? 어미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의 선지를 판단할 때도 치가 어근이 맞니? 이것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요. 치떴다에서 치라는 말을 단독적으로 우리가 쓰나요? 우리가 그냥 막 속상할 때 치. 이건 감탄사지 이거는 접사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근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근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지 판단은 O겠어요? X겠어요? X가 되고 얘는 합성어 아니라 파생어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큐에 정말 한 10초도 아니에요. 1초, 2초, 3초 안에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선지들이 기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모두 고르시오형 문제니까 기역, 니은,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표본적이고 전형적인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개념어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문제를 잘 푸는 스킬을 익히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릴 때 이렇게 하나씩 해서 대응되는 개념 따지고 OX한 거 보이세요? 저는 문제를 모든 문제 이렇게 풀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일주일에 100문제가 나가든 200문제가 나가든 1000문제가 나가든 저는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풉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한 주에 한 500문제 이상씩 풀어서 그게 지금 한 8년 넘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풀었겠죠. 근데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저는 다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막상 특히 남자아이들 문제 푼 거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눈으로 딱 찍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 채점도 잘 안 하잖아요. 눈바디처럼 무슨 눈으로 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될 때예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요. 맨 처음에 첫 시험에는 운수가 좋을 수 있어도 계속 시험이 어려워지고 좀 더 복합적인 선지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어, 두 번째 이제 적절한 문제풀이 방법.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휘력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휘력이 진짜 약합니다.
얘도 실제로 기출됐던 시험인데요. 여기 나오는 심미적인 특성이라고 보이시죠? 자, 심미적인 거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고요. 근데 그 단어를 몰라서 애들이 선지 판단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도 보냐면요.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을 뭐라고 하죠? 초식 동물이죠? 벌써 세 번째 질문을 해보니까 어머님들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생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을 뭐라고 적어온지 아세요? 초식 동물을 가지고 채식 동물이라고 써서 왔는데 그렇게 너무 인본주의적이죠? 자,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력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고 막상 서술형을 써야 될 때 정확한 단어를 탁탁 골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휘도 실제로 영어처럼 좀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절대로 내신 중에 그거 못해요. 내신 중에 무슨 어휘를 암기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롯하게 예비고 때의 몫이고요. 아이들 사실 고1이나 고2만 되더라도 어휘 많이 암기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비고 수업이 굉장히 시즌 1부터 시즌 2, 시즌 3까지 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어휘 암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휘를 암기시키니까 아이들이 보통 언제 하느냐? 아이들이 전날이라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보통 항상 밖에서 보면 애들 다 책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책은 집에서 봐야 되는데 왜 대치동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냐고요. 그럼 남들이 보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책 들고 다니면서 여기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2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고 안 되겠다. 오늘은 남는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자, 근데 어휘도 정말 꾸준하게 쌓여야지만 그게 쌓여서 고3 때 가면 정말 이제 빛을 발할 거예요. 어휘력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요거 한번 지우고 저희 1학년 때 해야 되는 과목 제가 써놨는데 굵은 색깔로 써놓은 것이 바로 좀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에 써놓은 겁니다. 이건 칠판으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그래서 결국 뭐 하느냐? 국어는 영역 그 개념어 학습, 그 다음 문풀 방법 봐야 되고 그 다음 문법도 개념어 플러스해서 특히나 문법은 좀 문풀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법은요 문제풀이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문학은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한데 문법은 많이 풀어보면서 이 발문이 도대체 어떤 사고를 이끌어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개념어가 설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갖다 쓸 건지 적용하려면 좀 많은 문항. 그래서 제가 보통 시즌1 끝나고 나면 시즌2 들어갈 때 복습으로 부교재를 하나 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과제량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좀 같이 소화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어휘 공부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에는 영역별 독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현대운문, 현대산문, 고전운문, 고전산문까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시즌1이 10월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 11월부터 이제 방학되기 직전까지 시즌2인데요. 현대문학하고 현대문법, 현대문학, 고전문학, 현대문법, 고전문법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고1 겨울방학 딱 들어갈 때면 이땐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정말 이제 교과 개정되잖아요. 그 출판본 나오는 거 가지고 정말 저거 반영해서 다시 교재 수정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는 뒤에서 나올 텐데 우리 수업 일단 7월 14일 날 시작하고요. 전체적으로 총 13강입니다. 내신 기간 동안에 잠깐 휴강 있을 거고요. 2주 정도 공지 따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은요. 요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산문, 고전산문 보고 그 다음에 현대문법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개념어까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암기해야 되는 개념어도 수업 커리큘럼으로 1대1로 대응시켜서 다 맞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념어가 중요하는데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바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인지 잘 모르시겠죠?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 진짜 도움되는 커리큘럼이에요. 꼭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시즌2랑 그 다음 시즌3는 브로셔에 있는 내용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재는 수업 교재 한 권이랑 그 다음 부교재 워크북 한 권 들어갈 건데요.
문법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법제가 한 교재마다 한 300에서 350제 정도로 집어넣습니다. 너무 많아요? 안 많습니다. 자, 어머니들 보통 애들 국어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국어 수업은 우리는 3시간 해요. 어머니들 저는 3시간 수업할 거거든요. 애들은 몇 시간 국어 공부할까요? 집에 가서. 몇 시간쯤으로 각오하고 계셔요. 일단은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보통 남는 시간에 국어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절대 남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어 시간 따로 배정해 주시는데 우리 수업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자기 주도하는 학습은 5시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부족하다 뭐 4, 5시간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 수업 한 타임, 아이 공부 한 타임 이렇게 2타임 빼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가는 미니 모의고사라고 있는데요. 요거 풀고 나면 아이 성적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큰 요거 점선 말고요. 앞에 있는 빨간 색깔 요 실선 있죠? 요게 우리 아이 성취도입니다. 요 친구는 지금 어느 특정 영역이 좀 약하죠? 그래서 요 특정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 클리닉 과제집이 나오는 거예요. 좋죠? 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는 한 2가지 영역 정도 해서 10문제 정도만 추가되는 거니까 너무 많은 분량이 아니라서 아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요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요렇게 찌그러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절대적으로 도형이 작더라. 이상하다. 도형이 왜 이렇게 조그만하지? 그러면 우리 아이 국어 실력이 작고 귀엽구나 해서 그 국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지금 우리 수업하는 목표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한 10주 수업 들었는데도 계속 작고 귀여우면 이제 상담 전화가 갈 거예요. 자, 해서 저기 뒤에 있는 매시간 수업 내용, 배부 자료, 그다음 테스트 점수까지 전부 다 문자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과제 만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주에 무조건 끝냅니다. 이제 아이들 그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데 대형 수업 중에서 이렇게 관리 잘하는 선생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밖에 이제 없어요. 지긋지긋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아닙니다. 정말 즐거워서 클리닉실에 와요. 여기서 하거든요. 이 교실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공부하고 선생님 오늘은 공부 더 하다 가시죠? 막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아닐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될 걸 하는 거 중요한데 해야 될 걸 하면서 전 좀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억지로 하고 하면 얼마나 아이가 지겹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우면서도 아이들 그때그때 꼭 필요한 공부로 준비시켜서 이제 아이들 고1 때 정말 좋은 성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